민주당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한 데 이어 세종 충북 지역에서도 54.5%로 과반 넘게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은 경선 시작 도전에 파행 분위기입니다. 일부 후보는 서약식에 불참했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사의를 표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이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대학병원에서 100여 명이 보관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는 등 오접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 준비 상황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어제 대전 충남에 이어 오늘 세종 충북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2위인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도 어제와 비슷하게 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 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대세론에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민 기자. 네, 청주 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네요. 네, 조금 전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두 번째 순회 경선의 승자도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23,800여 명이 참여한 세종 충북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4.54%로 29.72%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3위는 추미애 후보, 4위는 정세균 후보, 5위와 6위는 각각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전체 합산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54.72%로 과반 넘게 득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8.19%로 선두와 2배 가까이 벌어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 발표 후 이재명 후보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에 감사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낙연 후보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첫 승부처였던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완승하면서 대세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로서는 추석 이후 진행되는 호남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호남의 선거인단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는 점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 경북과 강원, 그리고 국민과 일반 당원 64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당의 경선 레이스는 시작부터 크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를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룰을 놓고 주요 후보 간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등 일부 후보들이 당의 첫 공식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가 거둬들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의 첫 일정인 공정경선 서약식. 이준석 대표는 당 예비후보 12명 중 8명만 참석한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권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앞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 역선택 방지룰을 제외했던 경준이 원안을 즉각 확정하라며 서약식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사의까지 표명했다가 이 대표의 만류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지적하죠. 대부분의 후보들은 선관위의 뜻에 따르겠다며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지만 빨리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다.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활발한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역선택 방지룰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는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정말 그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주고
선관위는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역선택 방지를 도입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7일부터 당내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는 오늘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상황인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할 때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 위증 감찰 방해 의혹을 8호 사건으로 공식 입건했습니다. 2달 넘게 수사에 진전은 없었는데 임은정 검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을 수사하려 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임 검사의 직무 배제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임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위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관심은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한편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두드러지는 상황인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말 그대로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예, 이게 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최재형 후보가 오늘 입장을 바꾸면서 이 역선택 방지에 찬성하는 주요 주자는 윤석열, 황교안 후보 정도만 남게 됐습니다. 사실 이 윤 후보 캠프에서는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는 게 더 큰 승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홍준표 후보가 대놓고 여권 지지층에 구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경우 그런 움직임이 더 노골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묻혀있는 봉하마을을 다녀오고 또 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야권 후보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정권 교체의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제외를 하면 네. 홍준표 후보가 그런 시도도 안 할 것이고 실익도 없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키면 홍 후보는 이 경선이 끝나는 11월까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홍 후보는 그런 본인의 행동을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최근 홍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수치상으로 이 여권 지지층의 관심이 커진 게 가장 두드러지지만 윤석열 후보가 놓치고 있는 2030 세대 또 이 중도층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이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외연 확대라고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 당이 오늘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가 야권의 경선 판도의 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쟁점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양측의 공방은 뭐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당은 내일 법사위를 시작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또 국정조사로까지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 주자들로부터도 협공을 받고 있죠. 여기에 이 지지율 정책까지 겹치면서 윤석열 대세론의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서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선이 진행된 이 충북은 이낙연 후보의 조직세가 이 충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본선 경쟁력을 앞세운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선거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직력이 조금 발휘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격차를 좁혀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건데 네. 서 기자, 향후 주목해봐야 될 승부처가 어딜까요? 예, 어제 오늘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은 흔히 당심이라고 평가가 되는 권리당원 또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투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10배 이상 숫자가 많은 일반 당원과 또 국민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 당원과 국민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에 좀 수치가 수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격차를 더 벌린다면 네. 소위 말하는 그 반 이재명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단일화 얘기도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그럴 수 있죠.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후보는 현재 득표율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단일화를 선언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일부 강성친문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정 후보의 완주 의지가 워낙 강했던 데다가 설사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특정 주자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큰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예. 네. 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5접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평택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접종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오늘 오전 받은 안내 문자입니다. 지난 2일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접종 권고 기한이 하루가 지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어제 오후 확인했고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풀리고 나가지고 30일 안에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 쪽 약제팀에서 그 관리를 좀 실수를 해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가 이제 경과된 걸 갖다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이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04명.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는 저희가 내원 하겠다고 해서 오신다고 하신 분은 한 분은 계셨는데 아직 내원은 안 하셨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과 울산 동천 동광병원도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난 백신을 230여 명에게 접종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의 유효기간 임박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접종기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내일부터는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역 완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저녁에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방역 실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사회정책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우리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죠. 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성인 80%, 고령층은 9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고령층 90% 이상 접종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남은 건 성인 접종률인데 오늘 11시를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성인 68% 수준인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성인 기준 40.2%입니다. 아직 40%인데 성인 80% 접종은 한참 먼 거 아닙니까? 접종 속도를 한번 보시죠. 예. 오늘까지 일주일간 나온 접종 완료자는 313만 명 수준으로 일평균 45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성인 80% 접종 완료 목표까지 1,754만여 명이 남았으니까 지금 속도대로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중순쯤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물론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된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네, 역시 백신 공급이 관건이겠죠. 그런데 방역을 완화하면 우리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확진자 수가 폭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한꺼번에 해제하지 않고 싱가포르처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면서 방역도 서서히 완화하는 건데요. 정부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이달 중순부터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 다음 달 방역을 추가 완화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돌파 감염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고령층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돼서 치명률이 높아지면 어떡하죠? 네, 돌파 감염에 대비해 정부는 다음 달 고령층부터 추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은 낮아졌습니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6만 1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시기에 누적 사망자는 1,100여 명으로 치명률은 1.81% 수준입니다. 반면 4차 유행은 현재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망자는 315명으로 치명률은 0.29%에 불과합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독감 수준인 0.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감은 타민플루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개발 단계여서 개발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네, 확진자의 대다수가 이제 경증이니까 의료 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꿔서 치명률을 낮추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별거 중이던 아내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집안에 있던 장식용 칼로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회색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A씨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지난 3일 낮 2시쯤.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물건을 챙기러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민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곳에서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집에 있던 길이 1m가량의 장식용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가 흘려서 왜 MP가 있냐고 물었지. 아마 트러블이 한 두세 달 전부터 가정 불화가 있었나 봐. 피해자는 남편 A씨로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흥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5년 전 사귀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울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불이 나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펑 터지는 소리가 나가서 문을 여니까 이미 불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연기가 확 찼어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한 50대 여성은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이 여성은 3층 집주인 A씨와 사귀다 5년 전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배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울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높이 35m짜리 타워형 구조물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가스 농도를 낮췄고 10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가스 농도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좀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 제1외곽 순환도로 시흥 하늘휴게소에서 불이 나 방문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 탓에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해오는 음식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사고들도 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과 유통사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배달 기사들의 위험한 질주에 맞췄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배달 오토바이. 반대편 인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음식 배달이 늘어난 요즘 풍경입니다.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한 두세 번 있어요.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앞에서 끼어들어갖고 이제 그때 7번 하는 거를 브레이크 꽉 잡아갖고. 제일 먼 게 그 중앙선 진범하고 그 신호위반 많이 오는 게 그게 제일 먼 것 같습니다. 배달원들의 급한 움직임이 불안하다는 건데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7,611건에서 지난해엔 21,2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강남 설릉역 앞에서 4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 31일엔 금천구 독산동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달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거 사건 이후에요. 또 겁도 많이 생기고 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두렵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는 게. 위험한 질주를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배달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한집 배송. 빨리 마치지 않으면 언제 또 주문을 받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솔직히 쿠팡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못 잡고 하나를 치야 또 잡을 수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급한 거는. 설릉역 사고 이후 배달노조는 우리도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시민들도 안전을 강조합니다. 예전보다는 요즘 음식 시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토바이든 대부분 쓰질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교통 준수를 잘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모두가 힘든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배달 음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집값 상승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7주째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자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집값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하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7주째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아 인천과 경기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각각 서울의 4배, 3.7배에 육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KB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0.15% 올리는 등 시중은행들도 발맞추기에 나섰지만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되는 건 특별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상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커 보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예상하고 이미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수요의 강도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도 서울과 경기, 인천이 지난주 일제히 상승해 금리 인상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주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저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거래 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매매 건수가 지난해 대비 2배 급증했습니다. 규제를 피해 매매가 몰린 건데 풍선 효과로 집값만 자극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입주 22년차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거래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는데 올해 8월까지 408건이 거래돼 지난해 21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값도 크게 올라 전용 면적 39제곱미터형의 경우 올해 1월 7,300만 원에서 지난달 28일 1억 6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나도 이 정도 가격이 올라서 안 했고 이제는 맞다는 금액이 맞다는데 아무 이상하게 요새 또 입자가들이 이걸 찾기 시작한다. 부산, 대구, 강원 등에서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단지의 거래량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 1억 원 미만이면 다주택자도 취득세를 1.1%만 납부하면 되고 지방의 3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120% 늘어난 동두천은 정부가 지난달 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규제 풍선 효과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만 자극한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세금 중과 등 규제를 피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 저가 아파트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저가 아파트 가격 거품은 결국 실수요자,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나 오디션은 주로 음악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엔 유통업계에서 먹거리 오디션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투표에 참여해 그 선택대로 제품이 출시되는 건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 매장. 고객이 앱으로 빵 종류부터 속재료까지 취향대로 골라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소비자가 선택한 레시피는 투표에 붙여진 뒤 이름 선정을 거쳐 정식 메뉴로 출시됩니다. 빵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스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신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투표를 통해 메뉴나 조리법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는 먹거리 오디션인데 최근 식품업계에서 인기입니다. 한 빙과 업체가 소비자 아이디어로 아이스크림 제품을 내겠다며 연 응모 행사에만 6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오이맛, 잘리톨맛, 전주 비빔밥 맛 등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심사하는 저희도 놀랐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참여가 의외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 한 식품회사의 초코맛과 파맛 시리얼 투표에선 예상을 깨고 파맛의 표가 물려 제품으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레시피가 주문자 상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한 투표가 역선택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더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북한과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인도적 대북 지원 촉진을 위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북한 GDP가 작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85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민들이 식량 문제 해결해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취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고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무기 개발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적다고 보고요. 부분적 면제는 가능하다. 러시아 통신은 제재 완화 논의가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틀렸다입니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내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내 경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경선 당일이었죠. 지난 4일까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키워드를 이낙연으로 검색하면 13,382개, 이재명으로 하면 1,495건의 글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권리당원들은 이낙연 후보를 이재명 후보보다 더 관심 있게 봤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건데, 근데 경선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섰잖아요. 네, 사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충청 경선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였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 정도로 큰 격차로 승리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권리당원의 표차가 커서 전체 득표율이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권리당원들은 강성 친문 성향으로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더 지지해왔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권리당원 게시판이요. 지난 2019년 5월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졌는데요. 개설 시작부터 이른바 친문과 비문을 갈라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런 우려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비문계로 꼽혔던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 반대급부이자 열성 지지를 받은 친문 인물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김경수, 유시민 등 원조 친문 잠룡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신분이었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적극 지지층을 오롯이 흡수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추론이 처음 입증된 것이 바로 어제 경선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현재 당원 게시판이 과다 대표돼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활동을 해온 1,000명에서 2,000명 규모의 열성 지지층이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 공격했던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면서 이른바 당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수가 7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말대로라면 이낙연 후보의 역전이 쉽지 않다 이런 추론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느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여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틀렸다의 느낌표는 될 사람 밀어주는 여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은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미는 성향이 강해 왔습니다. 그런 경향은 특히 호남 지역에서 뚜렷했는데 어제 오늘 첫 경선에서는 충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될 사람을 밀어주는 여권의 전략적인 투표 성향과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야권의 긴장감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연좌제 논란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7 시간에도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즉각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윤희숙 의원 사퇴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이른바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었냐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똑같은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연좌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특히 이 대표의 경우에는 부친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만 18세 미성년자여서 투기를 알 수조차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 의혹 때 이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대선에서 연좌제를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 연좌제는 건국 초기부터 그리고 군사 정권까지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 금기시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른바 연좌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방역당국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떠났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때도 박범계 당시 의원이 가족의 책임을 연결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냈었습니다.
결국 연좌제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인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권익위에서 조사했을 때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5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모친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농지 투기 의혹이었죠. 양이원영 의원 등은 연좌제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도 제명이 되니까 윤희숙 의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세를 폈던 바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건데, 근데 하여튼 보면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준석 연좌제 논란. 느낌표는 부친 때문에 대표직을 버리란 말이냐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 장인이 좌익 활동을 한 전력이 논란이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정면 돌파한 장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겠지만 유독 현 여권에서는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밝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KT가 3경기 연속 11득점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야구 스타들의 등용문 청룡기에서는 충암고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한 번 달아오른 KT의 방망이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3회 초 허도환의 첫 득점을 시작으로 박경수가 3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6대0. 심우준의 좌전 적시타에 이어 조용호의 희생플라이가 이어지면서 3회에만 무려 8점을 챙깁니다. 4회에도 호잉이 2타점 2루타를 쳐내는 등 3타점을 추가해 11대0.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KT의 선발 투수 배재성도 삼진 5개, 무실점 호투로 시즌 8승째를 챙겼습니다. 득점 지원도 빵빵하게 됐고 이제 1회에 호잉 선수가 이제 홈런성 타고 잡아줘서 좀 더 게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맞대결에서 패한 LG는 선두 KT와 4게임 차로 벌어졌습니다. 3회 초 두산 양석환의 방망이가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쭉쭉 뻗은 공은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어제에 이어 3타석 연속 홈런. 두산은 혼자서 4타점을 기록한 양석환의 맹활약에 힘입어 3위 삼성의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암고 선발 투수 이주영의 변화구에 방망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선두 타자 송승엽은 상대 투수 초구를 받아쳐 그대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충암고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7대3으로 승리하며 대통령배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 준우승에 그쳤던 충암고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청룡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20일 만에야 집행된 직후 나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탄압이 온다면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는데 방역법과 집시법을 어긴 혐의는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노동종중사회 건설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민노총의 몸집은 100만 명까지 늘었고 정권과의 관계도 초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조원들의 횡포에 생을 마감한 택배 지점장의 영결식 날이었습니다. 노동 권력만 남은 듯한 지금의 민노총에게 정말 누구를 위한 총파업을 하려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